코딩의 신 아샬입니다.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제 영상을 꽤 오래 안 찍었어요. 몰아서 한 방에 좀 해야겠네요. 사장 인포메이션 하이딩, 그 정보 은닉이죠. 정보 은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원래는 쓰이는 용어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설계상의 어떤 그 결정들, 중요한 결정들을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.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자료가 있으면은 얘네를 뭐 안에서 리스트를 했든 스택을 했든 큐를 했든 뭐 뭘로 했든 맵으로 했든 그런 상관없이 아무 걸로나 되게, 특히 뭐 레퍼지토리 같은 거 생각을 해보죠. DB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RDB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뭐 메모리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뭐 안에서 쿼리를 날리는지 아니면 ORM을 뭐 쓰는지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정보를 은닉을 하는 거고,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가시성 같은 개념들도 같이 쓰게 되죠. 가시성 개념은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어떤 오브젝트 안으로 감싸는 캡슐화를 하기 전에는 뭐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. 뭐 끼케야 C 언어 같은 경우 이제 뭐 스태틱 파일 안에다 이제 스태틱으로 변수 만들어 놓으면은 외부에선 그 변수에 접근을 못 하죠. 그리고 뭐 스태틱으로 안 해놓은 거는 이제 익스터널이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주 오래돼서. 이런 걸로 잡으면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고요. 링킹이 가능하죠.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를 이제 하지 않고 쓰게 하는 어떤 가시성 개념은 어떻게 보면 캡슐화를 했을 때 좀 더 잘 돌아가죠. 캡슐화랑 정보 은닉은 그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캡슐화가 어떻게 보면 정보 은닉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고, 외부에서는 뭐 안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어떤 내부의 사정을 모르게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, 마찬가지로 정보 은닉은 어떻게 보면 캡슐화를 통해서 훨씬 더 그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게 되죠. 뭐 그래서 여기서는 가시성 얘기를 하죠. 가시성은 뭐 퍼블릭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있죠. 그거는 뭐 책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캡슐화랑 그 정보 은닉을 같이 씁니다. 정보 은닉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.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를 어떤 배제해 놓는다. 구현에 대해서, 임플리먼트에 대해서 좀 빼놓는, 구현에 대해서 빼놓으면은 외부에서는 이제 어떤 공개된 그 오퍼레이션으로만 접근을 하거든요. 그걸 우리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. 대개는 이제 자바에서 어떤 시그너처만 모아놓은 인터페이스라는 그 키워드를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,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.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한다, 인터페이스 설계를 한다, 뭐 그런 얘기를 해요. 클래스를 만들 때도 그런 용어를 쓰고,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자바라는 랭귀지가 지원하는 거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쓰는데요.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고,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뭐 단순한 세터를 만든다면은 변수에다 직접 넣겠지만, 그렇지 않은 거, 뭐 세터를 만들더라도 어떤 변화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, 뭐 밸리데이션 체크 같은 것들을 안에서 일종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주는 거죠. 또는 요새 DDD 같은 거 보시면 이제 set name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. change name이라든가 뭐 만들 때부터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그냥 데이터를,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변수를 그냥 그 소위 다른 언어에서 뭐 프로퍼티라든가 아니면은 어트리뷰트라고 직접 해놓고서는 세터 게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하기도 하는데, 뭐 C#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고, 루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고, 아니면은 자바에서도 롬복을 통해서 이제 세터 게터를 그냥 만들 수 있는데,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내가 왜 이걸 그냥 셋을 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. 우리가 일종의 어떤 오퍼레이션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,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드를 만들어주는, 그러니까 그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나아가게 되는 데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. 예를 들어서 내가 네임을 만드는데 get name을 하면 flame을 얻게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내부에다 뭐 last name, first name이라는 어떤 변수를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, 그런 거에 대한 결정들을 외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는 first name이랑 last name이 있는데 프라이빗이라 내가 못 건드리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, 그쵸, 우리는 코드를 보면 물론 그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프라이빗이라고 붙은 애들은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애들로 그냥 간주를 하는 거죠. 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. 예,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책 정리를 할 때 할 건데, 이 영상에서 좀 언급한 내용들은 특별하게는 더 하지는 않을 거예요.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거는 거대한 시스템을, 우리 만드는 프로그램을 조각조각 내서 나눠서 정복하는 거죠. 나눌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.
만약에 책장을 만든다. 책장보다 좀 복잡한 걸로 하죠. 무슨 로봇 같은 걸 만든다고 해봐요. 그러면은 그 안에 나사가 여러 개가 들어가죠. 어떤 나사는 철판 2개를 만약에 고정하기 위해서 쓰는 나사라고 해봐요.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고 일정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, 어떤 나사는 조인트 부분에 붙어가지고 뭐 고정 축으로 쓰이는 것들을 붙잡는 역할, 뭐 축처럼 쓸 수도 있고 뭐 그러죠. 뭐 대개는 이제 볼트랑 너트 형태로 이렇게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조이지 않고 약간 헐겁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. 뭐 로봇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대개는 뭐 예를 든 거죠.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을 쪼갤 때 우리가 같은 모양인 애들, 그러니까 뭐 나사라는 걸로 그 쪼갤 수 있겠지만 나사 또는 철판 그렇게 만들어지죠. 근데 어떤 부분은 나사랑 철판이 합쳐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어떤 몸통 같은 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, 어떤 거는 관절 부위가 되고 어떤 건 손이 되고, 그쵸? 분명히 같은 정도의 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위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들을 쓸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객체로 나눌 때 그냥 여기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팔로만 돼, 팔과 뭐 몸통과 다리와 머리로 돼 있어 로봇이 라고 하면 이제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어떤 그냥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하죠. 뭐 팔 만들 때 팔 따로 만드는 거고 몸 따로 만드는 거지만, 하지만 여기에서 뭐 나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라내서 보기 시작하면 나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곳저곳에서 다 쓸 수 있죠. 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. 그래서 그렇게 쪼개는 것들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요. 그래서 클래스라는 걸로 하나를 만들어주고 객체를 분해를 할 때, 또 하나는 인스턴스라는 거를 만들어줘서 클래스를 이제 나사라는 개념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뭐 로봇 만드는데 나사가 하나 쓰이는 건 아니니까요. 나사라는 개념은 하나를 쓰이겠지만 나사가 100개 쓰일 수 있죠. 그럼 100개가 되는 거를 인스턴스라고 부르죠. 그래서 여기선 클래스랑 인스턴스를 다루기 때문에 클래스를 먼저 설명을 하는 거고, 뭐 일종의 템플릿 같은 역할도 하고,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얘가 타입으로 쓰이거든요. 그래서 타입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해요. 인스턴스는 실제로 있는 것들이니까,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란 개념이 있다. 그럼 학생이란 개념 자체는 만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학생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이 가능하죠. 뭐 학생이란 개념은 뭐 그런 거 있어요. 그 누가 얘기했더라? 철학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, 그 개라는 개념은 짓지 않아요. 그쵸? 개라는 개념은 짓지 않지만 실제로 개는 짓죠. 개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클래스 같은 거고, 실제로 짓는 여기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다 개죠.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책에 오류가 있어서 좀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어요. 여기 보면은 뭐 생성자 설명할 때 모든 언어가 동일하게 뭐 클래스 이름 쓴다고 했는데, 모든 언어가 그렇진 않죠. C++하고 자바만 그런 거지, 당장에 뭐 파이썬, 루비 이런 애들은 전혀 다른, 파이썬은 언더스코어 2번 하고 init 언더스코어 2번, 루비 같은 경우에는 initialize 뭐 이런 거 쓰죠. 그리고 뭐 아예 컨스트럭터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는 물론 생성자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펑션이 있는 거지, 뭐 클래스 안에서 있는 건 따로 아니죠. 스칼라도 비슷하게 돼 있고요. 그런 애들은 어떤 클래스 안에 따로 그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가지는 펑션이 들어있지는 않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모리를 생성자 쪽에서 할당을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. C++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new 오퍼레이터가 그 메모리를 얼로케이션을 해줘요. 그래서 우리가 new 오퍼레이터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주면은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든 메모리 관리자를 쓸 수 있죠. 게임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. 그리고 여기 가면은 생성자에서 코드가 아예 이상해요. 뭐 무슨 dis.name 하고서 오른쪽 화살표하고 name 하는데, dis.이 일단은 그 C++에서는 불가능하죠. 그리고 equal이어야 되는데 오른쪽 화살표가 돼서 dis하고 오른쪽 화살표 name equal name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잘못 써졌고, 그 다음에 C++에서는 이렇게 dis 안에서, 이건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하지를 않아요. C++은 그 기본값이 잡힌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넣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면. 근데 그렇게 안 하고, 그 생성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뭐야, 인플로이 있죠. 인플로이하고 뒤에 얘는 지금 네임이랑 뭐 셀러리를 받게 돼 있는데, 그 다음에 괄호 닫은 다음에 콜론을 붙여줘요. 그 뒤에 네임 뭐 괄호 열고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네임에다가 인자로 받았던 네임을 넣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해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요. 그리고 뭐 지금 그 뭐야, 이 뒤에 가면 아마 나올 텐데, 상속 넘어가면 나올 텐데, 뭐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면 이제 콜론 뒤에다 부모 생성자 모양을 넣어놓고서 이제 어떻게 넣어준다를 써줘요.
그래서 C++은 조금 자바랑 많이 모양이 다르고 자바보다 어떻게 보면 더 쓰기 좀 어려운 모양이기는 해요.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하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좀 뒤에 가면은 또 그 스태틱으로 하는 거라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코드가 하나 나와요. 이제 요거는 자바에 익숙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건데, C++에서 벡터에다가 해놓고 여기 보면은 employee를 그냥 객체를 넣었거든요. 그리고 그 employee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벡터에다 넣게 했는데,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employee를 만들 때 new를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럼 포인터를 얻죠. 포인터를 외부에서는 참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객체를 얘가 안에다가 이제 그 포인터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넣게 돼 있거든요. 이러면은 복사를 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뭐 만들 때 그냥 만들었다고 쳐요. 그냥 만들고 거기에 대한 참조 포인터를 바깥으로 줬다고 쳐요. 여기 코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더라? 네, 디스의 값을 지금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복사해서 들어가고요.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코드에서는 만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참조를 해서 줬다고 해봐요. 그 안에다가 밀어넣은 거를.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벡터의 크기가 바뀌어요. 이게 대개는 이제 캐퍼시티가 있거든요. 캐퍼시티가 바뀌면은 바깥에서 이제 뭐 맨 처음에 만든 애를 돌려줘서 난 참조해서 쓰려고 포인트로 갖고 있었는데, 캐퍼시티가 바뀔 때 새로 메모리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던 거 폐기하기 때문에 얘가 접근하는 거는 액세스 바이올레이션, 잘못된 곳에 포인터에다가 접근하는 게 되죠.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, 특히 뭐 그런 거 있어요. 예전에 그 뭐 Effective STL이나 뭐 그런 책 보시면은 나오는 게 뭐 그 오토 PTR을 벡터 같은 데서 쓰지 마라 이런 얘기하죠. 왜냐면은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캐퍼시티가 바뀌면은 기존에 있는 게 다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죠. 오토 PTR은 그 자기가 없어질 때 그 메모리를 해제해 버리니까.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런 데다 쓰려면 무조건 쉐어드 포인터. 지금은 이제 쉐어드 포인터가 그 C++ 표준으로 들어왔으니까요. 그래서 예전에 부스트에 있었던 건데 뭐 들어온 지 꽤 됐죠. 저는 이제 C++ 안 한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,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써주는 게 맞고요.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되고, 자바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포인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죠. 자바에서는 무조건 객체들 잡을 때는 다 레퍼런스니까 포인터죠. C++로 치면은 뭐 이런 부분들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상속이죠. 상속은 뭐 별거 없어요. 기본적으로는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, 아까 타입이란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, 그러니까 분류를 해주는 건데,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걸 만들었다. 그럼 사람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사람 중에도 우리가 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라든가, 여기 나온 케이스가 아마 아니구나, 선생님이 아니었구나, 학생이랑 종업원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쓰죠. 물론 이거는 이제 공통이 되는 거, 사람이니까 뭐 숨을 쉰다든가 뭐 걷는다든가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휴먼이 가지고 있게 하고, 여기서도 휴먼인가 뭐 가지고 펄슨으로 돼 있고, 하여튼 뭐 가지게 하고, 그 외의 것들,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각자 가지게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학생은 뭐 공부를 한다를 넣거나, 물론 종업원도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, 모든 거를 다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.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면서 이제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 얘기가 나오죠. 오버로딩은 뭐 파라메터나 리턴 값이 다른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메서드가 동시에 이름이 같은 것뿐,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.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오버로딩이 이제 로딩을 이제 그 위에다 또 한다라는, 어떤 추가로 로딩한다. 오버라이딩은 위에 있는 거에 이제 덮어서 쓴다, 덮어서 탄다, 그 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, 그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라는 그 어노테이션 붙일 수 있고요. C++도 최근에는 이제 키워드로 최근 C++은 오버라이드를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. 특히 실수를 좀 막을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나는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쓰면은 오버로딩이랑 똑같잖아요. 그냥 다른 걸로 됐으니까.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, 나는 얘는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하는 용도로 만든 거다 하면 오버라이드를 써주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죠. 다양성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. 사람한테 걷게 했어요. 이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는데, 여기에다가 원래는 우리 스튜던트랑 인플로이가 있었잖아요. 얘네들은 얼마든지 갈아 끼워도 상관이 없다, 서로 바꿔가면서 써도 문제가 없다, 이런 게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를 컴파일 타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런타임에 결정을 하게 한다. 이게 이제 GOF의 디자인 패턴을 보면 런타임이냐 컴파일 타임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. 런타임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좀 포인트가 되죠. 이게 바로 이제 동적으로 뭘 하는 다이내믹한 건데, 물론 동적인 거를 굉장히 좀 염려하는 경우도 많아요.
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동적 타입 언어들 그 정도로 얘가 이제 약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뭐 아니면 동일한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뭐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게 이슈가 좀 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뭐 그냥 컴파일러에서 바로 걸러줄 수는 없으니까 올바르다라는 거를 뭐 테스트를 만들어주고 하죠. 그래서 동적인 뭔가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그래밍이 유연해지고 강력해지지만 테스트를 열심히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게 요새는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추상 클래스가 나오죠. 별건 아니고요. 뭐 직접 만들 수 없는 클래스죠.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위에 있었죠. 그럼 사람을 직접 쓰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사람이라는 거 그냥은 못 만들어요. 우리가 학생이라는 거는 만들 수 있는데 뭐 사람이라는 건 직접 못 만들게 한다.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. 이걸 왜 쓰냐면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쭉 모아놓고 어떤 위에서 얘네들이 뭐뭐뭐를 할 거라는 걸 미리 좀 정해 놓을 때 쓰는 거죠. 뒤로 가면 나오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죠. 아까는 어떤 공통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뭐 모아놓은 거예요. 사실은 사람들은 뭐 공통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. 그러면 이름이라는 것 자체를 추상 클래스에다 구현을 해놓고 나머지 뭐 걷기를 다 같이 할 건데 걷기는 다 따로 할 거야.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걷기를 나눠 할 수 있어라고 정의만 해놓고 뭐 어떻게 될 건지 구현하는 거를 넣어놓지 않는 거죠. 그런 건데 인터페이스는 아예 이름이라는 어떤 그 개념도 구현을 해놓지 않는 거예요. 나는 이름을 그냥 뭐 셋할 수 있고 get 할 수 있죠.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있는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인터페이스 그 자체죠. 인터페이스만 모은 거를 뭐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어줘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.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개의 타입을 가지고 있려면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하는 게 뭐뭐를 뭐 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거든요. 예를 들어서 휴먼으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개념을 써요. 뭐 워커블 아니면은 뭐 워커블 말고 뭐가 있어요. 하여튼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걸을 수 있는 놈, 날 수 있는 놈, 어쩌고 하는 놈 막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걔네들을 상속받아가지고 상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임플리먼트하게 구현하게 함으로써 나는 뭐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돼 라는 식으로 하죠. 이거는 언제 쓰냐면 이제 다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때 써요. 뭐 걸을 수 있는 애는 수도 없이 많아요.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. 그런 애들 쭉 묶어서 워크라는 애들을 무조건 때릴 수 있는 거죠. 워크 할 수 있는 애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이터레이션을 그러니까 포문을 돌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워크를 실행을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. 그래서 동적 랭귀지들은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. 그냥 갖다가 그냥 특정 메서드 뚝뚝 때리면은 뭐 격 타이핑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따로 잡아주고 인터페이스를 따로 상속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 하는 랭귀지가 고 같은 게 있죠. 고는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시그너처들이 모인 거니까 같은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얘가 상위 인터페이스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어떤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같은 시그너처를 좀 더 구현을 한 게 있으면은 여기 같은 인터페이스다 라는 식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하고요. 고는 좀 그래서 재밌어요. 그런 부분들이 뭐 다중상속이나 어쩌네 고민은 하나도 안 해도 저절로 짜잔하고 돌게 돼 있으니까요.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제네릭 클래스라는 걸 다루는데 사실은 이건 뭐 객체지향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아니에요.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중에 제네릭이란 패러다임이 있고 자바는 얘가 4부터인가 저도 자바 역사를 잘 몰라서 4부터인가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. 제네릭이 나중에 들어왔죠. 그 전만 해도 오브젝티브 C는 NS 오브젝트라는 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뭘 처리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리스트에 넣으려면 NS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고 걔네들을 받은 다음에 다시 NS 오브젝트에서 원래 오브젝트로 캐스팅을 한번 해서 써야 되죠. 뭐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C++ 같은 경우에도 템플릿을 통해서 제네릭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자바도 제네릭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객체지향에서의 예외 처리. 예외 처리도 사실은 객체지향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외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객체로 예외 자체가 객체로 나오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외 객체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예외 객체를 이제 뭐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우리 클래스 베이스드니까 어떤 예외 클래스들 그 다음에 상속 관계도 쭉 다뤄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은 컴파일 타임에서 잡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런타임에서 잡히고 그런 얘기가 여기에도 나와 있죠. 그래서 뭐 가끔 뭐 하다 보면 뭐 체크드냐 언체크드냐 뭐 그런 거에서 뭐 어노테이션 붙이기도 하잖아요. 자바에서는. 그리고 C++는 그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잘 해줘야 되고요. 마지막 가면 이제 리플렉션. 리플렉션은 사실은 이것도 객체지향이랑 별 상관없지만 객체지향과 함께 쓰면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죠.
왜냐면은 리플렉션은 사실은 해킹이에요. 그냥 리얼타임에 뭘 처리를 하는 거고, C++ 다루는 거는 사실은 그냥 C++이 아니라 정확하게 C++ CLI라고 해서 뭐 있어요. 뭐 커먼 랭귀지 뭔가 뭐 MS에서 만든 게 있었거든요. 예전에 이거 매니지드 C++이라고 불렀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안 한 지가 오래돼서 C++를 게임 만들던 적에 했던 거라. 하여튼 뭐 그런 걸 쓸 수 있고, 그래서 뭐 어떤 객체한테 뭐 걔가 가지고 있는 뭐 속성도 쭉 얻어낼 수 있죠. 실제로 많이 쓰시는 건 자바에서는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. 특히 자바는 요새는 뭐 객체 뉴할 때 이제 예의점 뭐 클래스에서 얻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ORM들 뭐 하이버네이트라든가, 하이버네이트를 이제 그 표준으로 이제 한 JPA라든가 그런 애들 보면은 그냥 그 프라이빗으로 있는 필드인데도 ORM들이 알아서 가져가서 쿼리로 만들어주고 막 하잖아요. 그런 게 가능한 게 리플렉션을 통해서 하죠. 특히 리플렉션을 쓰면은 해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법 같은 짓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, 코드의 중복을 많이 줄여주는 데 쓸 수도 있고요. 이게 이제 제네릭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닌 케이스들도 있고, 특히 뭐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제이슨이랑 오브젝트를 매핑하는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. 제이슨이라든가 제이 뭐였지 왜 갑자기 기억 안 나. 하여튼 스프링에서 기본으로 쓰는 애요.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내부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쓸 때 보시면은 뭐 클래스 자체를 이제 인자로 넘겨주잖아요. 이게 뭐 루비 같은 랭귀지는 클래스 자체도 오브젝트면 그냥 넘길 수 있지만, 얘네들은 클래스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점 클래스에서 얻는 게 있는데,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. 오브젝트에서 얻는 게 아니라 클래스 자체에서 얘 클래스가 뭐다라는 객체를 얻어가지고 막 쓰는 거. 이것들은 이제 좀 해킹에 대한 것 같은 느낌인데,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코드 작성할 때도 이런 거 쓰기도 했는데, 더 많이 쓰이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코드 읽을 때이긴 했어요. 아무래도 좋은 코드를 많이 읽으면 좋으니까, 특히 우리가 쓴 라이브러리 내부들을 좀 보면 좋으니까, 그럴 때 이런 거 썼기 때문에 리플렉션은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. 너무 해킹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간단하게 짤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리플렉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, 조금 너무 리플렉션 많이 쓰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아요. 올바른 설계를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, 얘는 예를 들어서 난 프라이빗에 접근하고 싶어, 꼭꼭 접근하고 싶어,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, 우린 일부러 접근 못하게 하려고 가시성을 그렇게 설정한 건데 막 접근해서 처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직접 쓰지는 않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순식간에 뭔가 좀 달렸네요. 책 내용을 발표를 이 영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지금도 너무 오래 녹화했네. 편집해서 올릴게요. 네. 그러면 내일 21일에 내일이라고 하기엔 벌써 12시가 넘었네. 21일에 하여튼 만나요. 그러면 책 열심히 읽어보시고, 다 못 읽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. 리플렉션까지 다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앞에 있는 거 몇 가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책에 있는 오류들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, 이 책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, 다른 책들 더 보시면은 더 많은 것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다 못 읽으셨더라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네요. 21일에 만나요.